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미니애폴리스 연준에서 발행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리포트에서는 영구 재정 적자, 즉 부채의 영원한 지속이 정부 재정을 운영하는 필수 요소라고 언급합니다. 빚을 내고 안 갚겠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느닷없이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을 이 전략의 방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 재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중앙은행과 정부 관련 기관들이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다르게 인식하는 점 또한 참으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보시면서 AI와 함께 이 리포트를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미니애폴리스 연준에서 발행한 보고서고,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라는 말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자기들의 이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 전략을 뭔가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거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보기 전에 일단 초록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줄 수 있겠어? 네, 이 보고서는 미니애폴리스 연준에서 발행된 것으로 핵심 주제는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입니다. 여기서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명목 부채를 발행하고 이 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제적 쓸모가 없는 자산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전략이 방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확산되면 정부는 더 이상 재정 상황을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재정적 균형 상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원래 계획한 재정 적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오히려 균형 예산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야, 이거 조금 무서운 얘기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어.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해서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빚을 계속 내고 만기마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롤오버 해 나가면서 부채 규모를 계속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빚을 지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빚을 안 갚고 빚을 또 내서 빚을 돌려막고 이러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 맞아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영구적인 기본 재정 적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대신 새로 빚을 내 기존 빚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빚을 한번 내면 갚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빚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 상태를 지속하는 거죠. 이것을 영구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빚을 줄이거나 상환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부채 규모를 늘려가며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쌓여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 이 개념 자체가 정부가 지출하고 세입이 있을 때 세입보다 계속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재정 적자는 가속화되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중앙은행이든 누구든 계속 사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명목화폐 가치 절하는 거의
예정된 수준이 아니라 그냥 100% 보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 네, 맞습니다. 영구적인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채를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없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명목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구매력은 줄어들게 되며 화폐 가치 절하가 사실상 구조적으로 내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명목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계속 약화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을 찾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대안 자산이 떠오르게 되는데 보고서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게 그 가치 저장을 통해 자기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문제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빚을 내서 나라를 재정 적자 상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개인은 어쨌든 자기 구매력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본인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당연한 생존 전략이죠. 명목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통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결국 이는 개인들이 자기 구매력을 보호하고 재정 적자와 통화 팽창이 가져오는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문제가 됩니다.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빚을 늘리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그 화폐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명목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정부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부채 롤오버 전략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자산의 존재는 정부의 정책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도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구나.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왜 다른 자산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것들, 아니면 금도 있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가치 저장 수단은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좀 약간 의아하거든. 다른 자산들은 왜 언급을 안 하고 비트코인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걸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자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같은 자산들은 본질적으로 중앙화된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소유권이 보장되고 주식은 회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 속에 있습니다. 금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금은 물리적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이 어렵고 국가들이 보유량을 조절하거나 금 시장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공급이 코드로 고정되어 있어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2100만 개로 제한된 절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그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매우 강력한 매력을 갖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금이나 부동산이 가지지 못한 유동성과 검열 저항성을 제공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인 셈이죠. 결국 다른 자산들은 정부의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나 정부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 통제 밖에 있는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부의 부채 기반 시스템과 재정 정책의 통제력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비트코인이 정말 독특한 그런 점이 있긴 하네. 절대적으로 이소하고 디지털에 있으니까 뭐 어디든 이렇게 뭐 전 세계 어디든 빛의 속도로 다 갈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영구적인 재정 적자의 방해물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영구적인 재정 적자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도망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 하나, 프로세스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비트코인이 영구적인 재정 적자 전략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가령 정부가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도 세금만으로 그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는 부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즉, 국가 재정을 지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시중은행들이 정부 채권을 사주면서 명목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통화량이 늘어나고 명목화폐의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은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자산, 주식, 부동산, 금 등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금 부과, 거래 제한, 규제 등으로 정부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나 거래세를 높이거나 주식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죠. 결국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은 정부가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데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디지털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자산을 비트코인에 넣어버리게 되면 그 돈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명목화폐를 팔게 되면 이는 명목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명목화폐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통화량을 늘리면서 통제하려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밖에서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점점 몰리면서 명목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명목화폐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이러한 자산 이탈은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탈출구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의 영구적인 재정 적자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명목화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이 이에 몰리게 되면 영구적인 재정 적자 전략이 점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고마워.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 이 레포트 외에도 정부 부채 청산이라는 리포트도 있는데 요거는 잠시 조금만 있다가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 일단 이 얘기 쭉 듣고 계셨던 수강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네, 정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부 부채 청산 관련해서도 다룰 내용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얘기 나눈 것처럼 재정과 통화 정책이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해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 때는 정부 부채 청산에 대해 또 다른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리포트를 읽고 챗GPT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구 재정 적자라는 컨셉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비트코인을 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소 공격적인 리포트까지 내놓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참 놀랍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연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광풍, 튤립 버블, 불나방 같은 투기꾼들의 멍청한 짓에 불과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IMF에서 2010년대에 발행한 정부 부채 청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역시 AI 양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정부와 금융정책의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회의론은 참 다양합니다. 내재 가치가 없다. 디지털 쪼가리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변동성이 크다. 너무 느리다. 낡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같이 묶을 수 있는 몇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카테고리가 비트코인과 같이 민간에서 만드는 화폐는 성공할 수 없다. 화폐란 자고로 왕, 황제,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 가치와 안정성을 보증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화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일명 화폐 국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때 화폐 국정설이 민간 화폐 그 자체인 비트코인과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 조금의 교집합도 없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폐 국정설이 뭔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화폐 국정설을 통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Money is memory, 화폐란 기억이다 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화폐는 공통의 기억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화폐에서는 화폐로 쓰이는 그 물질보다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논문은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용했는데 특히 비트코인은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우리 모 작가님께서도 정말 자주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과거 칼럼이나 기고 글들을 보다가 그 중에서 은행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두 번째 단락인 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읽다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비트코인의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나 극렬히 반대하는지 비트코인은 결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화폐 국정설과 비트코인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는 결코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화폐 국정설, 비트코인과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질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집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니 꼭 아이 안 키우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일주일 동안만 관리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잉크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겠죠? 꽃이 가득한 정원도 며칠만 돌보지 않으면 정글처럼 변하고요. 연병장에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병사들도 가만히 놔두면 흐트러질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라고도 하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 이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질서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의 투입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우리 집구석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나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남학교의 학기 초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1장, 2장, 3장 등이 정해지면 조용해지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이클 세일러는 과거 징기츠칸 시대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부녀자가 머리에 금을 이고 몇 개의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가더라도 도적질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국가 상비군이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그 마을, 심지어 그 주변 마을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엄벌을 내렸기 때문이죠. They have that saying about Genghis Khan. They said when the Mongols controlled all of Asia, a virgin could have ridden from one end of the empire to the other with a pot of gold on her head and not be molested. The Mongols weren't screwing around either. Yeah. You intercept their mail. If anything gets stolen, anybody gets hurt, they show up with an army and they murder everybody for 100 miles in every direction, kind of to make the point, don't F with the system. Right. Now, most of these empires, they generally provide this kind of security for their citizens. 이처럼 질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화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화폐 시스템도 엄청난 질서가 필요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화폐 네트워크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건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트워크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지인뿐만이 아니라 일면식 없는 사람들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철학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 인종, 국경 이런 걸 뛰어넘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지금 있지도 않은 미래 세대와도 연결되죠. 이렇게나 큰 네트워크가 질서 있게 작동하려면 당연히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자는 모든 명목 화폐는 허공에서 그냥 찍어낸 거다, 완전 무가치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명목 화폐에 들어간 비용이 제로는 아닙니다. 위조 방지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지폐 위조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위패범을 엄벌에 처하는 비용, 왕이나 귀인들이 권위를 갖도록 국민들을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이 위인들의 얼굴을 돈에 새겨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세를 해당 통화로만 강제하는 것 등 모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국제무역과 원유 결제에 사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죠.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경제제재 들어오고 바로 미 항공모함이 출동해서 이를 어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되죠. 다시 말해 달러의 힘은 단순한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달러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Well, I guess, yeah, traditional empires are producing security. The number one export of the United States is security. 과거의 몰락한 화폐들을 보면 모두 이러한 힘을 잃었을 때 화폐로서의 지위를 잃고 붕괴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적이 없는 자연물, 상품 화폐인 금은 어떨까요? 금은 그 자체로 희소성이라는 자연적 속성을 지녔고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를 정직하게, 무식하게 투입해서 땅을 깊이 파야만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화폐 국정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화폐라 하더라도 국가 권위는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금을 채굴하는 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국가의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왕이 금화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서 권위를 부여하고 금화의 순도를 보장하고 이 금화에 이상한 금속을 섞는 놈 혹은 금화를 위조하는 놈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는 등 폭력을 가해야만 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화 역시 명목 화폐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죠. 이것이 바로 화폐 국정설의 핵심 논리입니다.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상품 화폐들,
이런 것들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왕, 황제, 국가, 정부가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만 그 화폐 시스템이 교란 없이 질서 있게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역설적인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화폐 주조권을 독점한 왕이나 황제들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항상 반드시 발권력을 남용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자원을 낭비하기도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정말 많이 소모했죠. 자, 그럼 이제 이 작가님의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로서의 돈이 아니라 돈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 또는 경제적 가치다. 경제적 가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주, 노동자, 투자자, 정부가 만든다.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일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록하거나 생산 과정에 기여한 몫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화폐의 본질은 청구권 장부로서 나의 에너지, 노동,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사회에 청구하는 권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화폐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은 교환 수단이나 계산 수단이기 이전에 기록 수단으로 존재한다. 독일의 크나프는 교환 경제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이미 돈이 쓰였던 사실을 토대로 그렇게 주장했다. 폴란드의 폴라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시장이 없더라도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화폐는 물질이 아니라 장부상의 기록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어느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저기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재님이 업종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가지고는 태클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시죠. 한 사회에서 돈이 기록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출발은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다. 화폐가 신뢰의 네트워크라니 이쯤 되면 비트코인과 아예 같은 편, 심지어 비트코인 옹호자 같기도 합니다. 한때 황금이 그러한 믿음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쓰였으나 황금의 특징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반짝거리고 귀하다는 것뿐이다. 반짝거리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는 돈에 관해 설명하면서 왕이 왕인 이유를 왕에서 찾기보다는 백성과 신하의 눈에 왕으로 보이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비유했다. 한 사회에서 돈이 존재하는 근거를 왕과 마찬가지로 대상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네트워크에서 파악한 것이다. 야, 이거 정말 비트코인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시죠? 금에는 실질적인 소비 가치, 효용 가치가 그닥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화폐의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논리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갈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 경제권에서 돈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 기반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국가의 주권이다. 야, 이거 믿음의 네트워크는 국가 무력이 보장한다. 네, 딱 여기서 갈린 거죠. 화폐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자들의 관계를 지키는 공권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한 비트코인의 반박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야, 문제는 질서를 교란하고 사용자를 유린하는 존재가 항상 왕이나 황제가 그렇게 해왔잖아. 맨날 발권력 남용해서 명목화폐 가치 타락시키고 결국 그 화폐 붕괴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그런 공권력이 필요 없다니까? 폭력 같은 거 동원하지 않아도 순수한 에너지 투입, 작업 증명만으로도 화폐 네트워크의 질서가 유지된다니까? Ostensibly, the purpose of an empire like this is to basically preserve the walls of the city, protect the peace,
honor private property rights within that dominion, right? Enforce contract law, ensure that there's a non-violent means for dispute resolution, such that commerce can be conducted fluidly. And you mentioned the empires of the future. This is something I think about a lot, is that we've always needed this monopolist on violence to sort of honor private property rights within their jurisdiction. But another really interesting aspect of Bitcoin is that it's the first private property right that is agnostic of government completely. It's the first private property right that is agnostic of government completely, right? You don't need government to enforce your right to your private keys. It's like holding physical gold or any other bearer instrument. So I wonder how much that plays into the relevance of an empire in the historical sense kind of going into the future. 네, 이거는 제이슨 로어리의 소프트워 이야기 예전에도 여러 번 해드린 적 있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기는 하나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곳에 쓰이는 게 아닌, 그래서 전쟁은 전쟁이지만 소프트한 그런 전쟁인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과 화폐 국정설의 논리는 정말 많이 일치합니다. 화폐의 소비, 효용 가치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즉, 그 돈을 먹을 수 있느냐, 입을 수 있느냐, 어디다 쓰냐, 이런 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화폐 시스템, 그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안에 신뢰가 핵심이다.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게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이 처벌받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똑같고 이제 이 다음에 한 끗 차에서 갈리는 것이죠. 화폐 국정설에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규칙, 채굴을 통한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질서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에너지는 에너지이지만 폭력이 수반될 필요가 없는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제목부터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정부 부채 청산, 세계 각국 정부들이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려 하는지, 또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글을 쓴 경제학자는 정부들에게 어떤 내용을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정책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부채가 많다, 나라 빚이 몇백 몇천조다, 이런 것들 평소에 흔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도 AI 양과 함께 리포트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금융정책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가 되었니?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셨어.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그 리포트 있잖아. 영구적인 재정 적자에 관련된 거. 이번 정부 부채 청산 이 레포트에 대한 리뷰도 한번 잘 부탁해. 그러면 인사 한번 일단 해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앞서 함께 살펴봤던 영구적인 재정 적자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 부채 청산에 관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리포트 역시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것도 똑같이 초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는 나도 좀 공부를 해왔어. 자, 부채가 높았던 시기에는 채무 디폴트 아니면 공공 민간 부분에 채무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빚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지고 있거나 어떤 회사가 너무 많은 부채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런 채무 조정, 그러니까
말이 좋아 채무 조정이지. 이제 좀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거지. 근데 정부의 이런 부채 청산, 채무 조정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financial repression, 금융 억압이라는 상당히 강한 이런 단어가 대놓고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게 IMF에서 발간한 레포트인 걸 생각해보면 꽤 놀라운 일인 것 같아. 일단 이 금융 억압 말이 좀 강하잖아.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맞아요. 금융 억압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강하게 들리죠. 이 금융 억압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재정 적자나 높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억압은 정부가 시장의 자유로운 금리 결정이나 자금 흐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억압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얻는 실질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국민들의 자산이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이용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둘째, 자본 통제를 통해 특정한 투자나 해외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가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거나 민간 부문이 해외로 자금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국 내 자금을 국내 부채 문제 해결에 동원하는 것이죠. 즉, 금융 억압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자유롭게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고 정부가 자신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자산을 어느 정도 강제로 이용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부채 관리 수단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구매력 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치죠. 와, 그렇구나. 그 두 가지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인플레이션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캐피털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본 통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인플레이션부터 얘기해 보자.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정부 채권 가격을 잘 유지시키는 이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저금리로 계속 발행되는 그 채권을 중앙은행 같은 기관이 계속 사거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그런 펀드를 이용해서 국가 채권을 계속 사게 하면 금리가 낮게 유지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저금리를 유지하면 이게 국가 채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저금리 정책을 통해 국가 채권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 억압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지만 기존에 발행된 채권들의 상대적 가치는 높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거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많이 매입하게 유도하면 시장의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더욱 안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더 낮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죠. 저금리 정책은 정부가 빚을 줄여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부채를 더 낮은 금리의 새로운 부채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은 저금리로 인해 예금이나 채권에서 얻는 수익률이 낮아져 실제 구매력이 약화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신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을 희생시키는 셈이 되죠. 이를 통해 정부는 일종의 은밀한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점차 잠식되고 정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다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그 채권이나 예금 이자는 적게 유지하면서
결국 자기도 싼 금리로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하고 계속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이 채권 이자율,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게 되면 국민들은 일종의 그 네거티브 일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구매력 감소를 겪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본 통제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는 어떤 거를 구체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맞아요.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조합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 정부의 부채 부담 완화 전략 중 하나죠. 이제 두 번째 자본 통제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자본 통제는 정부가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규제를 통해 자본 흐름을 막는 조치예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외환 거래 제한. 정부가 외환 거래를 규제하여 자국 통화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거나 외환을 구입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국내에 남아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죠. 2. 해외 투자 제한. 특정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해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국내 채권이나 국채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자연스럽게 국내 자금이 자신들의 채권으로 유입되게 만들 수 있어요. 3. 이중 환율 제도 도입.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을 다르게 운영하는 이중 환율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 환율로 외환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자본이 국내에 머물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송금 제한 및 세금 부과.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할 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이 국내에 묶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 통제 조치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할 때 국내 자본을 국내 시장에 강제로 남아있게 함으로써 국채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국민들이 국내에 묶인 자본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개인용 국채라든가 아니면 청약 납입금을 뭐 더 낼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청년 도약 계좌 같이 이렇게 뭐 5년 이렇게 뭐 묶어두면, 그러니까 일종의 원화를 락업을 거는 거지. 이거를 하면 뭐 이자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도 비슷한 어떤 전략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개인용 국채, 청약저축 확대, 청년 도약 계좌 등은 모두 국내 자본을 특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일종의 락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정부가 이자나 장려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묶어두게 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개인용 국채나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를 제시하면서 3년, 5년 등 장기간 자금을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 자금들이 국내에 묶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국채 수요 확보. 국민들이 투자하는 자금을 국채나 특정 계좌에 유입시킴으로써 정부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국채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들에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부채 관리 비용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국내 자본의 락업. 자금을 국내 금융 자산에 묶어두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외환이나 해외 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신 국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정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금융 억압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을 장기간 국내에 머물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국채 발행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받는 전략인 셈이죠.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좀 무서운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 이 리포트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돼 있잖아. 막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정부들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부채 부담이 꽤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레시피를 제시한다,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금융 억압하면 너네들 부채에 탕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법을 써라 라고 이제 정말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 금융 억압이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꼭 이게 뭐랄까,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이거 혹시 진짜로 막말로 뭐 국민들 취급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어. 이게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아니요.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금융 억압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산 이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비유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국민들이 자산을 자유롭게 해외로 이동하거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피해 가치가 유지될 만한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국민을 정부의 부채 해결 전략 안에 가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금융 억압의 핵심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부담 경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은행 예금이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레시피라는 표현 역시 다소 충격적이죠. 마치 어떤 효율적인 부채 관리 매뉴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자산을 강제로 국채에 묶어두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치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에 국민 입장에서 자유와 권리의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리포트가 담고 있는 방향성이나 언어가 국민 입장에선 충분히 불쾌하거나 억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리포트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이러한 금융 억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시키고 좀 금융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거를 추천해 줄 수 있겠어? 금융 억압 상황에서 개인들이 금융 주권을 지키고 자유롭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특히 비트코인이 이 맥락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그리고 이동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융 억압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보존하고 이동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과 같은 정부의 금융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프로토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급을 늘리거나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로든 거의 즉각적인 전송이 가능하며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국경을 초월한 자산 이동이 가능해요.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등기 자산과는 매우 다른 특징입니다. 3. 검열 저항성. 비트코인은 자기 보관이 가능하여 중앙기관의 허락 없이도 개인이 직접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요. 즉, 누구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주권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특히 금융 통제가 심한 국가들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용성.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쉽게 환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의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금, 해외 주식, 달러와 자산 등 모두 어느 정도 중앙기관의 통제 아래 있거나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있어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금융 억압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유지하려면 비트코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잘 들었어. 비트코인이 참 놀라운 그런 거구나. 개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네. 근데 이 모든 거는 그 전제가 거래소에 둔 비트코인이 아닌 본인 개인 월렛에 비밀키 컨트롤하고 있는, 즉 셀프 커스터디, 자기 보관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거지?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금융주권과 독립성은 전적으로 본인이 직접 비밀키를 관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둔 비트코인은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경우 본인의 비트코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 본인만 비밀키를 관리하면 외부 간섭 없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강조하는 진정한 주권과 자유의 핵심이죠. 그래, 우리 아까 전에 리뷰 같이 했던 리포트랑도 너무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중앙은행들이나 이 비트코인 보고 발작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강의 들어주셨던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유념했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산과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비트코인이 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하는 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본인이 비밀키를 직접 관리할 때에만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직접 보호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지켜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정부 부채 청산 리포트 어떠셨나요? 정말이지 지난번 영구 재정 적자 리포트와 더불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구 재정 적자 리포트는 올해 10월에 나온 거지만 이 정부 부채 청산 리포트는 나온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이러한 리포트가 IMF를 통해 발행되어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적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앞으로 정부가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부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처 방안, 우리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AI 양과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